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위치였죠. 김일성 광장을 지날 때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제 한마디에 수십 명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여기 자유 대한민국 땅에 서 있습니다. 30년을 바친 그 체제를, 그 모든 권력을 버리고 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절대 들어본 적 없는 북한 권력 핵심부의 진실입니다. 보위부 중장이라는 직책은 북한에서 특별합니다. 우리는 인민의 눈이라 불렸지만 사실은 체제의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20살에 보위부에 들어가 30년간 승승장구했습니다. 평양 중심구역 아파트, 전용 차량, 특별배급. 북한 주민 1000만 명 중 상위 0.1%의 삶이었죠. 하지만 그 위치에서 본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가까울수록 저는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가 신문하고 조사하고 보고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제 차례도 올 것이라는 걸. 2017년 겨울,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2 자녀를 데리고 이 지옥에서 탈출하겠다고. 보위부 중장의 탈북.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30년 인생의 기록입니다. 아침 6시, 평양방송의 아침의 노래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보위부 중장인 저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군복을 입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 인사를 올립니다. 이것이 북한 간부의 일상입니다. 제 아파트는 평양 중심구역 창정거리에 있었습니다. 100평이 넘는 공간, 개별 난방, 24시간 전기 공급. 북한에서는 꿈 같은 조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조차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에서 하사한 것이고 언제든 회수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8시 전용 차량으로 보위부 청사에 도착합니다. 검은색 벤츠 승용차. 평양 거리에서 이런 차를 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보위부 차량이라는 걸 아니까요. 청사 1층 로비를 지나며 저는 대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소환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려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제까지 멀쩡하던 동료가, 이웃이, 친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북한입니다. 저는 3층에 있는 제 집무실로 올라갑니다. 조사국 담당 중장. 제 책임 구역은 평양 전역과 평안남도 일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쌓입니다. 누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 누가 중국 돈을 숨겨놨다. 누가 장마당에서 불순한 말을 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당 간부의 부정부패, 군 장성의 파벌 조성 같은 큰 사건까지.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6년 가을, 제 책상 위에 특별한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한 여교사의 사건이었죠. 그녀는 함흥의 중학교 교사였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여러분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꿈을 가지라는 말이 뭐가 문제냐고요? 북한에서 개인의 꿈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수령님을 위한 충성, 당을 위한 헌신만 있을 뿐입니다. 개인의 꿈을 말한다는 것은 곧 체제에 대한 의문이고 반역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제 딸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제 딸도 평양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 딸이 저런 말을 했다면 보위부 중장의 딸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점심시간, 저는 간부 식당에서 다른 보위부 장성들과 식사를 합니다. 흰쌀밥, 고기국, 반찬 5가지. 그 순간 창밖을 보니 청사 뒤편 쓰레기장에서 누군가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평양 중심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체제가 정말 옳은가? 하지만 그런 의문조차 위험한 것이 북한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2017년 2월
한 공개처형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들은 의무적으로 공개처형에 참석해야 합니다. 인민교양사업의 일환이라는 명목이죠. 그날 처형당할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죄목은 반국가 음모와 체제 전복 기도였습니다. 저는 관람석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였지만 수천 명의 주민들이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노동자들, 주부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무감각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형 직전 사형수들의 죄상이 낭독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철호. 제가 10년 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박철호는 성실한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일에 충실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반역자가 되었다니. 저는 그의 죄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중국에서 밀수한 USB를 소지하고 한국 영화를 시청했으며 이를 가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체제를 모독했다. 한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총살입니다. USB 하나 때문에 38년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5번.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중장의 자리에서 눈을 감는 것은 동요의 표시로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눈을 뜨고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철호에게는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는 연좌제가 적용됩니다. 정치범의 가족은 3대까지 처벌받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날 저는 박철호의 조사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제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었죠. 기록을 읽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문당했습니다.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고 물고문을 하고 전기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백을 받아냈죠. 하지만 제가 아는 박철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제에 충성스러웠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USB. 아마 누군가 그의 집에 몰래 넣어둔 것일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누군가를 제거하고 싶으면 증거를 조작하면 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해온 일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정의를 수호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명의 독재자와 그 일가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공범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고 싶소? 아내는 제 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결정한 것 같군요. 우리 부부는 그날 밤 거의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어둠. 우리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 중장의 탈북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감시가 삼엄하고 가족이 있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 아이들만큼은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보위부 중장의 탈북 준비는 일반 주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오랫동안 추적하고 단속해왔던 바로 그 방법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2017년 3월,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내, 딸, 아들. 넷이서만 아는 비밀 회의였죠. 저는 거실에 앉아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이 땅을 떠나야 한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보위부 중장이신데요. 우리가 왜 떠나야 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이 자리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 위험하다. 언제든 숙청당할 수 있어.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탈북하면 친척들은요? 북한의 연좌제. 우리가 탈북하면 제 형제들, 조카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남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준비 기간은 8개월이었습니다. 보위부 중장이라는 제 지위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첫째, 중국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밀수업자 단속을 담당했기 때문에 압수한 외화를 일부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요. 8개월간 모은 돈은 중국 돈으로 5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둘째, 국경 지역의 보위부 요원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저는 현지 지도라는 명목으로 함경북도, 회령과 온성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국경경비대 장교들과 친분을 쌓고 국경 지역의 취약점을 파악했습니다. 셋째, 중국 현지의 브로커를 물색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단속했던 브로커들의 명단을 뒤져서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접촉했습니다. 브로커와의 첫 통화는 7월이었습니다. 중국 휴대전화를 밀수입해서 사용했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왔소. 가족 넷이 국경을 넘고 싶소. 브로커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분이 어떻게 되시오? 묻지 마시오. 대신 돈은 충분히 지불하겠소. 브로커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1인당 5,000불이요. 가족 넷이면 2만 불이요. 약 2,200만 원. 제가 모은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평양 아파트와 차량을 암시장에 팔기로 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암시장은 존재합니다. 권력층끼리 재산을 거래하는 비공식 시장이죠. 저는 다른 보위부 간부에게 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교환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돈을 받았습니다. 9월이 되자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돈, 브로커 연락처, 국경정보, 중국 현지 은신처.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저는 30년을 보위부에서 일했습니다. 제 형제들, 제 부모님, 제 친구들 모두를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탈북한 후 어떤 고통을 겪을까요? 10월 어느 날 밤, 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갈 것이냐? 돌아올 수 없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 내가 갈 곳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11월 15일, 우리 가족은 평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밤, 평양 창정거리 제 아파트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삼키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새벽 4시, 우리 가족은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제 전용 차량에 탔죠. 명목은 함경북도 현지 지도였습니다. 보위부 중장의 출장이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검문소마다 경례를 받으며 통과했습니다. 평양에서 회령까지는 약 500km. 북한의 열악한 도로, 사정상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목걸이를 만지작거렸고, 딸은 창밖을 응시했고,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회령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지 보위부 사무소에 들러 형식적인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우리는 회령 외곽의 한 여관에 투숙했습니다. 밤 10시 브로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자정. 약속한 장소에서. 우리는 여관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보위부 중장의 제복을 벗고 평범한 주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로 평범한 탈북자가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어 우리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 상류의 한 지점이었죠. 브로커는 키가 작고 마른 50대 남자였습니다. 돈부터 주시오.
저는 가방에서 중국 돈 다발을 꺼냈습니다. 브로커는 빠르게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오. 소리 내지 마시오. 강을 건널 때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앞에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11월의 두만강은 부분적으로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 않아서 물이 흐르고 있었죠. 수심은 약 1m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요. 강을 건너면 바로 산으로 올라가시오. 산에 제 동료가 기다리고 있소. 브로커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넷만 남았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딸은 떨고 있었고 아들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건너자. 손을 꼭 잡아라. 우리는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과 물이 섞인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뼈를 애는 듯한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찼습니다. 얼음 조각이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딸이 미끄러졌지만 제가 붙잡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북한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경비대의 순찰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거기 누구냐?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잡히면 즉결 처형입니다. 보위부 중장의 탈북이라면 더욱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경비병의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훑었습니다. 우리는 물속 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짐승이었나 보지. 가자.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 쪽이 가까웠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새벽 1시 30분.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38년간 북한 땅에서 살았던 제가 드디어 그 땅을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두만강을 건넌 우리는 젖은 옷을 입고 산을 올랐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젖은 옷은 곧 얼어붙었습니다. 딸아이가 춥다고 중얼거렸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 중턱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브로커의 동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남자였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옷 갈아입으시오. 여기서 이틀 숨어 있어야 하오. 오두막은 비좁았습니다. 창문도 없고 난방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이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북한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간주해서 잡으면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우리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랴오닝성 선양으로 이동했습니다. 밀폐된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12시간을 달렸습니다. 화물칸 안은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우리는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선양에 도착한 우리는 조선족 동포가 운영하는 작은 공장의 창고에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3개월을 지냈습니다. 창고는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은 가려져 있었고 하루에 한 번만 밖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양동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보위부 중장이었던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양에서는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창고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언제 중국 공안에 잡힐지 몰랐습니다.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꿈, 보위부 동료들에게 끌려가는 꿈. 12월 중순,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들을 찾고 있소.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에 수배를 의뢰했소.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보위부 중장의 탈북은 북한 체제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오?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하오.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찾았소. 하지만 돈이 더 필요하오. 얼마나? 1인당 3,000불. 가족 내시면 12,000불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 하오.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시오. 다음 날부터 저와 아들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노동이었기 때문에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해서 받는 돈이 하루에 10달러 정도였습니다. 보위부 중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불법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유를 향한 대가였으니까요. 2018년 2월 드디어 충분한 돈이 모였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준비됐소. 다음 주에 출발하오. 베이징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갈 것이오. 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기까지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곧 끝난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과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석 달간의 중국 도피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만 남았습니다. 2018년 2월 20일, 우리는 베이징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 발각될지 몰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검문을 나올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딸은 손을 떨고 있었고 아들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16시간의 여행 끝에 우리는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의 동료가 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시오. 대사관까지 데려다 드리겠소. 우리는 낡은 승합차에 탔습니다. 베이징의 거리는 복잡했습니다. 고층 빌딩, 수많은 자동차, 사람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앞에 교통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운전하던 조선족 남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안이 검문하고 있소. 조용히 하시오. 경찰관이 차에 다가왔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운전자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운전자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가족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제 친척들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만약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면 끝입니다. 내려보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다가와 우리를 살폈습니다. 조선족이십니까? 아내가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젊었을 때 중국 유학 경험이 있어서 중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네, 옌벤에서 왔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세요. 우리는 다시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20분 후 우리는 한국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대사관 바로 앞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200m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내리시오.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한국 대사관이요. 걸어가서 정문으로 들어가시오. 정문 경비에게 탈북자라고 말하면 됩니다. 저는 운전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 가족 넷은 베이징 거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는 200m 떨어진 한국 대사관을 바라봤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200m가 가장 위험한 거리였습니다. 대사관 주변에는 중국 공안이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가자. 천천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100m, 50m, 20m. 대사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뛰어. 대사관으로 뛰어.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공안의 발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10m, 5m. 대사관 정문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안. 이곳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공안은 문 밖에서 소리쳤지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경비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도피,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전하다. 그 단어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신원 확인과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북한 보위부 중장 출신이라는 것이 확인되자 한국 정보기관의 특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길고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위부에서 했던 일, 제가 목격한 북한의 실상, 그리고 왜 탈북했는지. 2018년 3월 5일, 우리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38년간 북한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높은 빌딩, 화려한 불빛. 평양도 발전했다고 생각했지만 서울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법, 경제 시스템, 생활 방식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카드 결제.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즉시 체포됐을 일이었죠. 하나원을 수료한 후 우리 가족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정착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50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중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자유롭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딸은 대학교에 편입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대학을 나왔지만 한국에서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IT 학원에 다니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온 탈북민들을 돕는 일입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금 저는 주말마다 한강공원을 산책합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사람들을 봅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그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때로는 북한에 남겨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제 형제들, 조카들. 그들은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겁니다. 저 때문에. 그 죄책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은 이제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딸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들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했던 꿈들입니다. 얼마 전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탈북한 거 후회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오히려 더 일찍 결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 생각을 통제하지 않고 아무도 제 말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38년의 삶, 높은 지위, 모든 친척들을 버리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주민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저는 오늘도 이 땅에서 자유롭게 숨 쉽니다.